네, 비교적 잘 가던 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를 키우게 되면서 궁금증이 커지는 현재 시점입니다. 오늘도 이 관점에서 이슈 세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진환 전문가,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세 가지 이슈 오늘도 다뤄볼 텐데요. 공개해 주시죠. 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내용이 국내에서 나왔고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이게 과연 상쇄가 될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자동차 얘기, 마지막으로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양도세 완화 10억에서 50억까지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시장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전이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한 줄 평이요? 네, 양도세 완화는 뭐 시장의 금상첨화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금상첨화다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손여로 팀장께서는요? 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 이 비가 소나기일지 장맛비일지 잠시 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문가님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밤에 좀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다가 네. 막판에 좀 강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악재가 있어서 뭐 하락한 건 아닙니다. 뭐 소비 지표도 상당히 뭐 좋게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기 너무 강하게 한 9개월 연속 다우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양도세 완화 어떤 이 이슈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11월 말부터인가요? 계속해서 뭐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다소 조금 재료 소멸 어떤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월 말까지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상위 시총 상위거든요. 10위 안에 들어온 그런 기업들인데 지금 오늘 다 죄다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이 어떤 이 뉴스가 오늘 발표된다는 그 뉴스 전까지는 그래서 어떤 양도세 완화가 이게 단기 테마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12월 초부터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국 시장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러니까 저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뭐 하락했다고 해서 오늘 크게 저는 한국 시장에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진 않았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매수할 어떤 기회라고 봤었는데 네. 오늘 그래도 시초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양도세 완화 이것이 어떤 시장에 조금 부담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재료 소멸로 좀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양도세 기준 회피 물량이 많게는 코스닥 기준에서 2조 5,500억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분명히 어떤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50억 이상 이렇게 투자하시는 50억 이하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진짜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굳이 12월 안에 매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다시 사시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개인들은 이제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심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럼 오히려 이렇게 내려갈 때가 기회라고 하셨으면 종목들은 어떤 거 볼까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테마를 좀 형성해서 2차 전지 쪽이 좀 좋은 모습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LNF가 조금 추세가 차트적인 추세도 그렇고 좋더라고요.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부담이 좀 없고 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장을 보면서 살짝 느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주 하면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말고도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약 바이오에서 좀 올리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어요. HLB도 그렇고요, 최근에. 네. 그리고 알테오전도 오늘 오르고 삼천당 제약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어떤 그 투심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곧 조만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 쪽을 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의 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2차 전지 좀 보셨었는데 지금 시세에 맞게 보려면 제약 바이오 쪽 1월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으로 좀 수급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들어봤습니다. 자, 손여로 팀장께서는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좀 제가 좀 의기양양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타입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가요? 이제 전문가님이 기대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딱 초를 때렸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시장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악재가 정말 없고 시장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정말 이뻐요. 3일 양봉에 하루 음봉 아니면 이틀 음봉 났다가 다시 3, 4일 양봉에
정말 전형적인 우상의 패턴을 보여주다가 네. 뉴욕 시장은 사실 음봉이 없었어요. 국내 시장은 음봉이 있었는데 근데 뉴욕 시장은 점점 일간 변동성 이제 캔들 몸통이 얇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언제 하락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뉴욕 시장이 10거래일 만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개장 나왔을 때는 사실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도 외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랑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다가 뉴욕 시장 1%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국내 시장도 밀리지 않을까? 근데 사실 대주주 양도세를 21일, 22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어제 밤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속보가 40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속보가 나왔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이제 단기 재료 소멸로 보는 거죠. 내가 안 팔면 개인이 팔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갑자기 보이면서 시장 지수를 밀렸는데 이제 어떤 종목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는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성이 유망한 종목들이 대부분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종목을 유심히 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분석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저는 사실 이제 지주사보다 양극재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엘코프로비엠, LNF 사실 여기서 제가 한 박자 더 말하면은 네. 이제 채팅이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포스코 퓨처엠 좋아하시는 분, 네, 에코프로비엠 좋아하시는 이거 어때요? 분, 저거 어때요? LNF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실적이랑 그들이 갖고 있는 수주를 보면은 사실 뭐가 제일 탑픽인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앵커님 물어보시면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슬쩍 던져주세요. 저는 포스코 퓨처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이제 당연히 뭐 JP 뭐 헬스케어도 괜찮고 혈액암 학회도 있는데 생각보다 점점 탄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런 경제 TV에서 제약바이오 일정 막 얘기하면 잘 안 움직이던데 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에이프릴 바이오나 뭐 큐라클이나 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 이슈와 관련해서는 김진환 전문가는 이제 학회 쪽으로 해서 일정입니다. 제약바이오. 손여로 팀장도 역시 제약바이오 좋게 보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양극재와 관련해서 실적과 수주가 함께 좀 동반되는 종목 보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보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뭐 금리 인하는 자동차 판매에 긍정적입니다. 네, 역시 좋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손여로 팀장께서는요. 일단 호재에 집중하는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우선 1단위부터 약간 좀 설명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자동차 사실 때 보통 할부로도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할부 금리가 이제 높아지면은 이제 당연히 뭐 비용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를 좀 미루시죠. 그래서 당연히 뭐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금리가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은 자동차 판매에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뭐 6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할부 금리가 막 7, 8%까지도 가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다시 신차를 사기에. 예, 그래서 당연히 뭐 기준금리가 내리면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내리겠고 그러면 당연히 이자 부담도 줄어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뭐 그런 유인이 뭐 증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당연히 뭐 금리 인하의 수혜주도 자동차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에 뭐 뉴스가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기아차랑 그 현대차의 이 판매가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적 부분 이슈, 판매량의 어떤 엄청난 급증 이슈가 무엇보다도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랑 기아 이것의 어떤 강한 어떤 상승의 어떤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요. 기관하고 외인이 미리 이렇게 사는 것들은 결국에는 한두 달 뒤는 꼭 가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계속 사더니만 가는 모습이었고 2차 전지도 뭐 작년 말부터 사더니만 그렇게 엄청나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도 11월부터 사더라고요. 현대차, 기아도. 그랬군요. 그러더니 네, 그렇게 외인하고 기관이 이제 동반해서 연속으로 순매수하더니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인데 아시다시피 현대차랑 기아가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섹터가 이제 후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총 작은 것들이. 그래서 지금 어떤 판매 어떤 이슈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이 부품주 또한 어떤 강세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글로벌 이제 3위인가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1, 2위 빼고는
지금 그러니까 도요타가 1위고 이제 폭스바겐이 2위인데 네. 이제 처음으로 판매량으로 이제 3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내년에도 이제 판매가 또 이제 뭐 기대가 됩니다. 더 이제 실적은 더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미국 유럽 판매만 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14조 4,040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년에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완성차 또 부품조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 네, 제가 언제나 일정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모트렉스 한번 봤습니다. 모트렉스. 예, 모트렉스가 인포섹 저희 차량 섹터 보시면 자동차 부품 속에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보통 자율주행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4년 그러니까 CES에서 네. 이미 지금 혁신상을 지금 수상했습니다. 네,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XR 박스라고 해서 이제 이게 확장 현실 제품인데 네. 지금 수상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CES 관련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자회사가 또 이제 충전 인프라를 이제 현대차랑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모트렉스를 한번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네, 다음 달에 있을 또 CES에서 또 메인 주제가 자율주행이라 맞습니다. 네, 잘 지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손혜로 팀장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전문가님 기대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예. 또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했고요. 예. 이제 충분히 이해돼요. 기준금리 미국에서 인하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랑 일본은 동결했습니다. 중국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안 해줬는데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랑 아시아가 금리를 안 내리면은 오히려 이제 달러와 약세가 지속이 되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같이 금리를 내리면 그 가격이 기준 가치가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채금리 이제 미국 장기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전문가님 말씀대로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조달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건 호재예요.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정확히 1년 전, 2년 전으로 가보면 미국에서 막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반도체랑 자동차가 수출 품목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옛날에 이제 $1,000에서 팔았으면은 옛날에는 이걸 환산하면 120만 원이었는데 환율이 1,300이 넘어가니까 같은 대수 팔았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그렇죠. 1,300으로 찍히니까. 네. 근데 오히려 달러가 약세돼서 원화가 오르면은 더 팔아야죠. 이제 현대차랑 기아는 같은 대수 팔았을 때 실적이 적게 나온단 네,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아는데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초를 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뭐 잃을 거 없습니다. 그냥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지금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생각이 안 되고 있다. 왜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판매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꾸준하게 실적이 상승되고 있고 뭐 유럽 지금도 지금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판매 실적 나왔고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판매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개선됐단 말이죠. 그걸로 덮어버리잖아요. 그 안에 이제 반도체 있고 자동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저는 이제 투자분들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지금도 양도세 나오면서 개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찾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됐다든가 악재가 나왔다든가 업황이 불투명하다든가 사실 이유 없이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욕먹는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슈를 꼭 찾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나왔으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을 매도하고 아직 자동차가 정말 이게 정말 불안할 만도 한데 잘 팔리니까 일단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은 이걸 구실로 매도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현대차, 기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잘 나고 이번에 배당 잘 줄 건데 배당 받아 먹고 나서는 이제 판매 실적이 좀 주춤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을 핑계로 매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즐기시고 배당 챙겨가시고 1월달과 4월달 사이에 완성차 추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관심주는요? 저는 부품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성차 중에서는 기아 너무 좋게 보고 있고요. 뭐 현대 오토에버 너무 좋게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화신이랑 SL 그다음에 저번에 진슈진 종목 상담할 때 서현 이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L이랑 화신 같은 경우는 시총이 SL은 1조가 살짝 넘어가고 화신은 1조가 안 되는데 네. 서현은 시총이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적 추이 비슷할 때
누가 가장 크게 움직일 것 같냐? 저는 서현 이화가 제일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두 분 다 몰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저출산이에요. 우선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하신다면요. 네, 좀 자극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예, 북한보다 낮은 출산율. 네, 예,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요. 죄인은 그저 응원할 뿐이라고. 더 자극적이네요. 자, 우선은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북한도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1.61명입니다. 예, 근데 높네요. 네. 지금 저희 0.78 정도로 나왔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 이게 0.6입니다. 네, 0.70에서 0.65까지 네, 맞아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뭐 우리나라는 거의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저희의 2배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보다 낮은 출산율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하루아침에 저희가 또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 출산율에 대해서 뭐 다루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을 능가한다. 뭐 이런 뉴욕 타임즈의 기사도 나오기도 했고. 세네요. 네. 2050년에는 이제 성장률이 제로다. 뭐 이런 뉴스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구수가 이렇게 계속 하락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할까요? 아니면 우선은 아니면 끝까지 하시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가 좀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뭐 단기간에 뭐 어떤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관련주가 이게 진짜 저출산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꿈비 그다음에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SMG 엔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가적으로 보신다면 주식적으로 보신다면은 그저 그냥 단기성 어떤 테마 정도 그렇게 보시고 뭐 낮게 내려왔으면은 다시 한번 뭐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꿈비? 제가 그러니까 꿈비 우리 손 팀장님하고 같이 네. 뭐 꿈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세가 어제까지 좀 나더라고요. 오늘도 좀 가는 모습이고 차트 추세는 괜찮습니다. 근데 최근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이 좀 좋진 않던데요. 오늘은 아시다시피 핑크퐁 컴퍼니, 그러니까 아기상어 있죠. 그래서 그 관련사가 삼성 출판사였습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 출판사가 있는데, 핑크퐁 컴퍼니가 이제 IPO를 준비한다는 그런 뉴스로 해서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톡박스 코리아도 뭐 관련주로 뭐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삼성 출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잘들 모르시는데, 그 보육 쪽에 째까가고라고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분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이거를 근데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전에 저는 이게 언젠가는 부각돼서 보육 관련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육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짧은 호흡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관점이시고요. 그리고 손여로 팀장께서는요. 네,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산율 개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서 무엇이 최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경제TV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거를 가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출산율이 0.7%가 나온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그들의 결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부 정책 지원을 해줄까? 근데 사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정부 정책 준다고 갑자기 사랑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인구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인구를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부 정책을 하는 거고 그런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를 찾아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실 실적이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말 뭐 쌈지엔터, 꿈비, 막 쌈지엔터에서 나오는 캐치 TD핑은 하나의 장난감이 7만 원, 8만 원인데 정말 매출이 엄청 나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부모님 이제 파산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막 등골 TDP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기고 효과라는 단어를 테마 섹터에서 말하는 게 재밌는데 이제 아이들은 한정이고 출산은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은 캐치 TP를 다 샀어요. 그럼 캐치 TP를 또 안 사주겠죠? 그렇죠. 근데 쌈지 엔터는 작년 하반기에 정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오히려 기고 효과로 이제 실적이 조금 다소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꿈비나 뭐 제로투세븐이나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기보다는
분기 한번 반짝하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삼성 출판사가 핑크폰 관련 뉴스로 상각하면서 그 후속주가 따라붙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적 위치 괜찮은 것 같고 쌈젠터랑 꼼비 수급 괜찮고 기술적 위치 괜찮으니까 눌림목에서 공략화돼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저출산은 매매 관점이었다는 점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